손해평가사 실전 문제풀이 강의, 손평의 패턴을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자 해요. 문제풀이의 유형화 패턴화나 문제 구성의 원리 등에 대해서는 지난 정석 강의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패턴 강의나 별도의 강의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손평 시험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손평의 패턴 강의는 3개월 12주 완성의 커리인데요. 총 25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강의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주 2회 업로드되고, 강의 목표는 전 과정이 끝났을 때 누구나 합격 점수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시 이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농부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고, 가정주부님도 계실 거예요.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손평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치르면 되는구나 하는 시험의 방향성과 문제 해결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도달하는 훈련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손평의 패턴은 단순한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에요. 합격의 수준까지 밀고 올라가는 훈련이에요. 주구장창 문제만 풀어 제낀다고 합격 점수가 나오던가요? 강사들의 현란한 문제풀이 스킬을 구경한다고 시험장에서의 내 실력으로 체화되던가요? 소위 양측이라고 하죠.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장땡이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세요. 문제마다 제각각인 풀이 과정들 때문에 머리털 쥐어뜯게 되니까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해요.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강의는 그런 도구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 도구를 들고서 스스로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스스로예요. 손평의 패턴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3개월 후에는 바로 내일이 시험일이라도 볼펜과 계산기만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 합격 점수를 받아내는 훈련이에요. 사실 9회까지는 이렇게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인 유형 정도만 반복 연습해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10회 이후 손평은 더 빡센 분석 훈련과 풀이 구성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한 손평의 경향을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해요. 이 훈련은 3개월 12주 25강 완성이에요. 더 미룰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 훈련으로 끝내야 해요. 무조건 목표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도달하면 합격이고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3개월 12주 25강은 총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1과정 11강, 2과정 10강, 마지막 3과정은 4강으로 완성되는데요. 손평 시험 범위 전체를 3바퀴 회전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회독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전 범위 문제를 3회독으로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원활한 학습 과정을 위해서 용어 몇 가지만 동일할게요. 우리끼리만 사용하게 될 문제 해결의 도구들인데요.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눈풀기와 손풀기. 원리에 관한 부분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총론적인 핵심만 전달드려요. 눈풀기는 문제 분석의 2분, 풀이 구성의 3분, 손풀기는 답안 작성 훈련으로 5분 이내가 목표예요. 15점짜리 문제 하나를 10분 이내에만 끝낼 수 있으면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스톱워치를 켜놓고 하세요. 학생들 수업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지만 손평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훈련이에요. 핸드폰의 스톱워치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처음에는 20-30분 걸려도 못 푸는 문제가 수두룩 갈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시간은 단축될 거니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하지만 알려드리는 스킬들을 도구마다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준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훈련은 눈풀기
훈련이 되겠네요. 사실 손풀기 훈련은 그야말로 100% 기계적인 연습이라서 답안 작성의 틀만 완성해 놓으면 회독을 반복하면서 어렵지 않게 습득돼요. 하지만 눈풀기는 달라요.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 괴물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수학을 손으로 풀지 않아요. 눈으로 풀어요. 그저 하염없이 쳐다보고만 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책상 위에다 손가락으로 뭐라 끄적거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눈으로만 풀어요. 그래도 수학 천재예요. 다른 과목은 3, 4등급인데 수학만 1등급이에요. 선생이 풀다 막히면 이 친구가 해결해줘요. 우리 시험도 그래요. 아니, 모든 시험이 그래요. 이 친구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손평 문제의 정답과 오답은 눈풀기에서 갈리게 돼요. 눈풀기 5분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5분 이내에 눈풀기 2과정, 즉 문제 분석과 풀이 구성을 끝내는 수준에 도달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손평이 아니라 손평 할아버지 시험이라도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눈풀기 훈련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 문제마다 눈풀기로 훈련하면 분석과 풀이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마침내 목표 시간 내에 문제풀이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눈풀기 훈련이에요. 모의고사를 통한 시간 배분을 연습하기 이전에 눈풀기 훈련이 온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풀기 훈련을 5분 이내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25강의 손평의 패턴 강의 내내 연습할 도구,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풀이를 구성하는 도구인데요. 분석키, 기본키, 치트키. 우리는 이 세 개의 키, 즉 열쇠를 장착해야 해요. 아마도 5, 60대 분들은 아시겠네요. 사자 들어가는 사위 얻으려면 키 3개가 필요하다는 예전의 속설. 그 열쇠가 아니라 손평 문제풀이를 완성할 3개의 도구예요. 분석키, 어널리시스키, 기본키, 베이스키, 치트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용어를 만들고 보니 순서대로 A, B, C가 되네요. 영문자가 큰 의미는 없지만 문제 분석할 때 간혹 사용하게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말로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길어지고 이 3개의 키의 역할은 각 과정의 강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분석키 A는 문제 자체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3개의 과정에 모두 적용되고요. 기본키 B는 25강 중 1과정 11강의에서 집중 훈련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손평시험의 당락은 치트키 C가 결정할 거예요. 1과정을 거쳐 2과정 10개 강의에서 마침내 도달하게 될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과정 4개의 강의로 분석키, 기본키, 치트키를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9회 시험까지는 A와 B 2개의 도구로 충분했지만 10회 이후에는 세 번째 도구 치트키가 절대적이에요. 이 모든 훈련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3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서서히 에스컬레이트 될 거예요.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종합과수 12종, 과실손해 4종, 논작물과 인삼, 수학감소 밭작물, 생산비와 시설작물, 적종, 4대 시설, 마지막으로 가축인데요. 이 순서대로 3바퀴를 돌게 될 거예요. 3개월에 3회독 하려면 엄청 빡세게 나가야 해요.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이겨내셔야 해요. 그래야 합격이니까요. 매 강의마다 필요한 이론 예습과 문제를 정해드릴 거예요. 무조건 실천하셔야 해요. 이론이 막히면 정석 강의를 무한 반복으로 돌리셔야 해요. 짤막한 강의들이라서 부담 없잖아요. 아는 부분은 스킵하고 배속을 올리고 집중하면 더 빨리 돌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카페나 댓글에 질문을 남기셔야 해요. 간단한 것은 바로 설명드리고 긴 설명이 필요하면 다음 강의에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스스로 하신 만큼 내 것이 될 거예요. 강의에서 제시하는 복습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해요. 강의를 통해 학습한 키를 가지고 직접 문제에 적용시키며 훈련하는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스스로 풀었건 몰라서 해설을 참고했건 한 문제를 마치면 무조건 되새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눈풀기를 하는 거죠. 문제 분석부터 풀이 구성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 걸리지는 않아요. 의외로 짧게 끝나요. 되새김 학습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습관화시키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100%예요. 우리 예손님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호랑이 선생이 뒤에서 노래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습관화하셔야 해요. 그리고 문제풀이 중간중간에 만나게 되는 각종 암기사항들, 일과목의 보험료나 평년수학량 계산법 등등은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틈틈이 25 손평의 왕도 강의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24년 손평의 왕도 강의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세요. 바뀐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25년 개정 사항들은 품목별 이론을 정리할 때 함께 다루어 드릴 거예요. 혹 이 강의를 1차 시험 이후에 시작하게 되는 분들은 3개월 과정을 더 단축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매 강의마다 제가 요구하는 훈련을 하면서 단축하셔야 해요. 과정의 단축은 공부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달성하시고 매 강의에서 공부하는 도구들은 바로바로 훈련하셔야 해요. 전체 강의를 듣고 나서 문제집을 돌리겠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과수 12종을 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는 개정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할 거예요. 혹 정리가 덜 된 분들은 반드시 정석 강의를 참고해서 보충하셔야 해요. 든든한 개념 이해가 없으면 문제풀이는 사상 누각이에요. 이론서의 공식 명칭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인데요. 여기에는 9개 품목, 복숭아, 자두, 망감류, 밤, 호두, 유자, 매실, 살구, 오미자예요. 나머지 포도, 대추, 참다래, 우리가 포대참이라 하죠. 얘들은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보험금은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인데 복숭아 세균 구명병 경우에는 평수 미병평이죠.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 미가 되겠네요. 일단 전체 구조를 보면 수학 개시 전 조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고 전 조사가 있는 경우는 수학량 마이너스 감수량, 없는 경우는 큰 거 조사량 마이너스 감수량으로 정리하죠. 감수량 조사가 없으면 0으로 하면 되니까요. 시험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보면 감수량을 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수학량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품목으로 들어가서 포복자만은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의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와 사고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돼요. 착과수 조사 이전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수학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이고 없는 경우 수학량은 맥스 평년 수학량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 되네요. 평년 수학량과 계산된 착과량 중에서 큰 값에서 감수량을 뺀다는 의미죠. 그런데 패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개념 설명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조생종만 사고가 있는 경우도 역시 수학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이에요. 사고가 있었다면 감수량 조사가 있으니까요. 정석 11강을 수정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험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대로만 풀면 돼요. 감수량 조건이 있으면 계산해서 차감하고 없으면 그냥 0으로 하면 되니까요. 착과량은 착미 수학량의 형태이고 감수량은 착낭미 감수량이에요. 다른 부분은 나머지 과수 품목과 같은데 고사주수 감수량에는 금차 고사분 과실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역시 이 부분은 정석 강의에서 상세히 다뤘어요. 호두와 밤은 착낭미 수학량과 착낙고 감수량, 그 외의 품목은 착미 수학량과 착낙고 감수량. 수학 개시 후 조사만 있는 경우는 금차 조사량과 평년 수학량 중에서 큰 거를 택해서 감수량을 빼주는 형태가 된다고 했죠. 큰 거 조사량. 병충해는 복숭아의 경우 세균 구멍병만 보장하고 병충해 피해 과실의 무게가 주어지면 0.5를 곱하고 그 외의 경우는
병충해 피해 구성률을 구해서 착과량, 낙과량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병충해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을 구하는 거죠. 맥스 A도 잘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문제 전체를 날리게 되거든요.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에는 모든 품목에서 맥스 A 적용은 없어요. 수학 개시 후 조사에서는요, 호복자만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금차 수학량, 금차 감수량 모두 맥스 A가 적용되는데 다만 미보상 주수 수학량은 비적용이에요. 호복자만의 경우는 병충해 감수량을 포함하여 모두 미적용인데 다만 금차 감수량에서 착과 감수량과 낙과 감수량에만 맥스 A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상세한 설명은 정석 13강을 참고하시고요. 고사주수 감수량도 전체를 정리해보면 포복자만은 고사분 과실수 곱하기 계당 과중인데 맥스 A가 없어요. 호두밤은 금차 고사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플러스 주당 낙과수 곱하기 계당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인데 주당 착과수와 낙과수의 합을 곱한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미보상 주수 수학량에는 주당 평균 수학량을 곱하죠. 내실 살구 대추는 주당 착과량, 낙과량의 합을, 오미자는 미터당 착과량과 낙과량이에요. 그런데 참달에는 미보상 주수 수학량처럼 제곱미터당 평년 수학량을 곱한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여기서 금차 고사주수는 누적 고사주수에서 이전 고사주수의 합을 빼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큰 틀에서 주조주 계피 수미의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구하게 되는데요. 각 항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완전히 암기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주당 평년 수학량은 미보상 주수 수학량에 사용되고 평년 수학량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다. 조사 대상 주수로 나눈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주조주 계피 수미의 기본 틀은 품목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석 강의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그 외에 두 품종 문제에서 주당 평균 수학량을 구할 때 표준 수학량으로 분배하는 문제, 밤과 참다래의 과중조사 문제, 참다래는 면적당으로, 오미자는 미터당으로 계산하는 것도 잘 정리해 두셔야겠네요. 수학전 조사만 있는 유자, 과중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시 표본주와 표본과실의 개수도 정석 13강으로 확인하세요. 종합과수 12종에서 개정된 부분은 첫째, 복숭아와 자두의 과중조사와 착과 피해 조사 시에 표본과실의 농지당 한도가 60개에서 40개로 바뀌었어요. 낙과 피해 60개는 변경 없고요.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포도와 망감류는 30개였죠. 둘째, 과중조사 시에 사용된 표본과실에서 그대로 착과 피해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고 규정하는데요. 과중조사나 착과 피해 조사는 수학기 직전에 이루어지므로 한꺼번에 조사해서 역시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셋째, 살구의 자기 부담 비율에서 10%, 15%가 추가되었는데 자기 부담 비율은 전 품목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넷째, 사과 대추 품종은 크기가 일반 대추보다 매우 커요. 그래서 메살대오처럼 착과량을 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복자만처럼 착과수를 구하고 계당 과중을 구하겠다는 의도예요. 하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 확률은 떨어져요. 포복자만도 모두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만에 하나 출제된다면 주어진 조건을 잘 살펴서 풀어야겠네요. 자, 이제부터 밤 문제를 가지고 실전에서의 문제풀이를 연습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구성하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집 1회독 11강의 전반부는 주로 눈풀기의 분석키와 기본키를 훈련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손풀기의 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2회독 10강에서 치트키를 연습하게 될 거지만 어차피 문제 해결 능력은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완성되는 거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 분리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겹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제시되는 훈련 도구들은 바로바로 습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요. 수강하는 분들의 공부량이 모두 다르겠지만 그에 관계없이 제시해드리는 툴을 장착해 보세요.
시험장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낸 능력을 습득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은 실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석 강의에서 다루었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 분석법을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문제풀이에 도전하는 분이나 최소한 문제집 1회독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정석 강의의 5강과 7강을 공부하고 오셔야 해요. 그 강의가 숙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전 도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의 도중에 제시하는 복습 이론이나 문제풀이는 꼭 실천하셔야 100% 성과를 얻게 됨을 잊지 마세요. 다음 품목에 보험금 계산 문제이네요. 여기서 주조주 계피 수미와 기본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문제 전체를 훑어보니까 조건들이 깔끔하게 제시되어 있네요. 따로 복잡한 문제 분석 과정은 필요치 않다는 말이죠. 10회 기출 17번 문제인데요. 같은 문제라도 조건이 길게 서술형으로 주어지면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요. 당연히 시간도 부족하고요. 문제 읽는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분석기가 필요해요. 서술형의 긴 지문들을 어떻게 빠르게 도표화할 것인가. 그렇다고 시험장에서 도표로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석기에서는 그 능력을 훈련할 거예요. 일단 맛보기 연습용 문제인데요. 반 문제이니까 주조주 계피 수미를 떠올리고 문제의 조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풀이를 구성할지를 눈으로 판단하는 게 눈풀기 과정이에요. 전 조사와 후 조사가 있으니까 전 조사에서는 수확량, 후 조사에서는 감수량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조건들을 확인하는 거죠. 5분 이내가 목표지만 1과정에서 정리하는 문제들은 거의 암기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계약사항에서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주수, 평년 수확량, 자기부담 비율 각각의 조건들이 들어갈 자리가 떠오르시죠? 조사 내용 1에서는 전 조사라는 거 체크해야겠네요. 그리고 제시된 조건에서 수확량 구하는 요소를 빠르게 파악해야 해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를 보면서 조사 대상 주수가 떠올라야 하고 미보상 주수가 있으니까 주당 평균 수확량을 체크해야겠네요. 착과수, 낙과수 합계는 표본 주수로 나누어 주당 착과수, 낙과수를 구하면 되는데 다음을 보니까 표본 주수 대신에 최소 표본주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공부량에 따라 기본키와 치트키가 갈리겠네요. 조사 대상 주수로 표본 주수를 산정할 수 있는 분은 이 부분이 기본키, 즉 표본 주수가 주어진 것과 다름없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와 미보상 주수를 빼주면 조사 대상 주수 80주가 나오니까 표본 주수는 6주가 되죠. 정석 강의에서 암기법을 모두 알려드렸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배단떨, 포복자만, 바모무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현재 이 산정식을 암기하지 못한 분에게 이 부분은 치트키예요. 즉 숨겨진 조건이에요. 기본키는 겉으로 드러나서 바로 풀이 구성에 적용할 수 있지만 치트키는 조건 속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형광펜으로 체크 또는 치트키에 C라고 표시하고 표본주수 산정식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평소에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치트키를 의식하면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치트키를 의식하면서 분석하는 것과 의식 없이 해설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복 훈련을 통하여 치트키를 줄여가는 것이 문제 연습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공부가 습관화되면 시험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치트키를 발견하고 빠르게 풀이 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숙달되고 나면 치트키는 기본키로 바뀔 거예요. 눈풀기 시간도 점점 단축되어 갈 거고요. 결국 문제 분석 훈련은 치트키를 기본키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에요. 문제 분석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마해야 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과중조사인데요. 이건 기본키로 분류하셔야 해요. 기본키는 별도의 체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일과정에서 암기의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보는 순간에 즉시 계단 과중 구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된다는 말이죠.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문제풀이에 들어갈 준비가 부족하신 거예요. 착과 낙과 피의 구성률을 구하는 것도 맞네요. 보는 순간에 풀이 구성이 떠올라야 해요.
본능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조사 내용 2에서는 감수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거죠. 실제 결과 주수, 누적 고사 주수에서는 이전 고사 주수를 빼야 한다는 것을 떠올려야 하고, 미보상 주수는 누적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고 있으면 기본키, 그렇지 못하면 치트키로 분류해야 해요. 이어 수학 완료 주수는 확인하면 되고요. 표본주 착과수, 낙과수 합계로는 주당 착과수, 낙과수를 구해야 하고 감수량만 구하면 되니까 기수학량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 표본주수는 역시 최소 표본주를 구하라 했어요. 이어진 과중조사와 피해 구성률이 제시된 것은 땡큐. 미보상 비율은 평수미에 적용한다는 것을 떠올리면 문제 분석과 풀이 과정은 끝나게 되네요. 간략히 푸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잠깐 함께 보았지만 개개인의 공부량에 따라 분석 과정과 구성 과정이 달라져요. 기본키와 치트키도 개인별로 달라지고요. 앞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가능하면 의문을 가질 만한 요소는 모두 강의에서 다루어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도구 설명에 강의 시간을 집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전에 미리 풀어보셔야 해요. 막혀도 관계없어요. 본인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체크하고 일정 시간 고민해보고 그 후에 해설을 참고해서 답까지 가보세요. 아울러 카페에 질문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남이 다 알아도 내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짧게라도 질문을 올리세요. 강의 업로드 전날, 즉 수요일과 토요일 질문까지 강의에 반영될 거예요. 3개월 12주 25강 중에서 1과정 11강의 목표는 문제를 통째로 암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암기해? 놀라지 마시고 위에서 본 것처럼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풀이 과정을 떠올리는 수준을 의미해요. 고민하지 않고 즉시 떠오르면 암기된 거예요. 11강에서 다루는 문제는 대부분 기본키로 이루어진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암기 수준까지 도달하면 시험에서 5, 60점 수준에는 도달한 거예요. 설마 하시겠지만 그래요. 대충 암기가 아니라 정확히 빠르게 확실히 암기하면 그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사실 9회 이전이면 이 정도 수준으로도 합격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암기되지 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노력만 하세요. 3회독이 이루어질 거니까 3개월 후에는 모두 암기의 수준에 도달해 계실 거예요. 암기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기출문제 분석법 강의에서 4단계 분석법이에요. 기본 문제를 암기 수준으로 공부하고 발전 문제를 기본 문제에 비추어서 변형된 부분에 집중한다. 1과정, 2과정을 통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과제를 드려요. 꿀벌림 교재 25 이론서 연습 146쪽부터 200쪽까지인데요. 문항 번호 1번부터 34번까지는 주로 1과목과 관련된 암기 사항들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 해설을 참고하면서 공부하세요. 시기적절하게 암기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170쪽부터 보험금 계산 문제는 35번에서 40번까지, 44번에서 50번까지, 그리고 52번에서 54번까지예요. 과제로 제시된 문제들은 풀면서 체크를 남기셔야 해요. 조건을 읽으면서 즉시 풀이 과정이 구성되는지 아니면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지, 즉시 떠오르는 문제는 연습장에 풀이를 작성하고 해답을 확인하면 끝. 고민이 필요한 문제는 문항 번호 앞에 형광펜 또는 빨간 펜으로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풀이를 작성해보고 고민해보고 해설을 참고하는 거예요. 처음 문제 풀이에 도전하는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체크한 문제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어요. 풀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해설을 보면서라도 따라만 오세요. 3회 도구의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합격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목표는 암기 수준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정답까지 도달하건 못하건 도전하시면 돼요.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막히는 부분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들은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강의 후에
다시 스스로 복습하시면 돼요. 하다가 힘들면 문제풀이 강의에 의존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칠 거예요. 특히 예습 과정에서 그런 충동이 매 순간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굴복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합격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강사가 풀어주는 문제풀이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안다는 착각 속에서 진정한 공부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 시험장에서 좌절하게 돼요. 차라리 미리 좌절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힘든 과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 약속드리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